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풍경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택시를 타거나 도로를 지켜보면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전기차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차 맞아? 라고요. 실제로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연료비는 물론이고 유지비까지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전기차라고 하면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출시된 전기차들은 BMW나 포르쉐 못지않은 가속력을 자랑하며 오히려 더 부드럽고 빠른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최근 들어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입니다. BYD를 시작으로 지커, 샤오펑 같은 낯선 이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 시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비슷한 성능, 더 큰 차체, 그리고 훨씬 낮은 가격. 어떤 모델은 현대나 기아보다 1,000만 원 이상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성능이라면 더 싼 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가성비 뒤에 숨겨진 구조는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몇 년 뒤 이 차를 만든 회사가 사라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중국 전기차 정말 사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에 주목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 들어온 중국 전기차들을 살펴보면 기존 현대나 기아 차량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BYD의 돌핀 모델을 보면 약 2천만 원대 중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캐스퍼 EV는 약 3천만 원대 중반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가격이 더 저렴한 BYD 차량이 오히려 차체 크기나 실내 공간 면에서는 더 여유롭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한국 시장에는 BYD뿐만 아니라 지커, 샤오펑, 엑스펜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잇따라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브랜드들이 이제는 전 시장까지 열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비슷한 성능, 더 넓은 공간, 그리고 훨씬 저렴한 가격.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국 전기차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같은 돈이면 더 큰 차를 산다는 이유로 중국 브랜드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초기 비용이 낮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기차 특성상 유지비가 낮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연료비 대신 전기요금만 들고 엔진 오일 교체 같은 유지보수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량 가격까지 낮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들은 한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구조는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저렴함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가격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제품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품질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최근 중국 전기차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바로 품질 문제입니다. 외관이나 성능 스펙만 놓고 보면 분명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내구성이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전자 시스템은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인데 일부 사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함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자 시스템 오류, 주행 중 발생하는 이상 신호, 그리고 예기치 못한 고장 등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구매로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 관리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국 브랜드들은 아직 한국 시장에 막 진입한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 네트워크나 정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수리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됩니다. 또한 부품 공급 문제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정 부품이 고장났을 때 그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차량은 장기간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브랜드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된 부품 공급망과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신규 진입 브랜드들은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경우 본사와의 의사소통 문제나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제조사나 딜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이러한 불안 요소들은 단순히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안정성과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뒤에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불안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편견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 배경에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의 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무려 130개가 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양성과 경쟁이 활발한 시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동시에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인 경쟁 구조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일종의 기회의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부동산 기업, IT 기업, 심지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들까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과 시장의 급성장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차를 잘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에 들어오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고 이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생존 경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좁은 경기장 안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낮추고 비용을 줄이고 때로는 무리한 전략까지 감수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산업 전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경쟁이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이라기보다 일종의 소모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국 약한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들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던 전기차 산업이 실제로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중국 내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적 위기가 이제 다른 시장, 특히 한국 시장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선택하게 될 다음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과잉 생산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이 처한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만드는 속도는 너무 빠른데 팔 곳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생산 능력은 이미 전 세계 수요를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의 총량은 전 세계가 1년에 소비하는 양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절반은 팔리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재고를 줄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집니다. 실제로 중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기차가 넓은 공터에 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들의 행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전기차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차량들이지만 팔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기업의 자금 흐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원자재, 인건비, 설비 비용까지 모두 선투자된 상태에서 차량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현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즉, 돈이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추가적인 부채를 지거나 무리한 판매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재고를 처분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판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폭 할인으로 시작하지만 경쟁 기업들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결국 가격 인하는 점점 더 커지고 이는 다시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생산 설비 문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막대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생산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고정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을 계속할수록 재고는 더 쌓이고 이는 다시 시장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계속 생산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잉 생산은 단순히 물량이 많다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생산 재고, 증가 가격이나 수익 악화, 다시 생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정상적인 가격 체계 역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이 계속 쌓이는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단순히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과잉 생산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과잉 생산 구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떠받쳐왔던 또 하나의 핵심 축, 바로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 결과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정책적 지원의 산물에 가까웠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기업들에게는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보조금까지 제공되면서 전기차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유지되는 사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익을 내지 못해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정부 지원만으로도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들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IT 기업, 심지어는 생수 회사까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원래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0년경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보조금 정책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차피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며 생산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했습니다. 2024년, 2025년까지도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동안 산업을 떠받쳐왔던 자금의 흐름이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기차 산업의 전환점, 즉 붕괴가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던 기업들은 갑자기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에서 수익 없이 운영되던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대로였으며 생산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들어오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비용을 줄이며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었고 산업 전체는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조금 중단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해 보이던 산업이 사실은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단순히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질 가격 전쟁과 기업 붕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부에서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이 산업이 외부 환경까지 악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과잉 생산과 보조금 중단이라는 충격을 겪고 있던 중국 전기차 산업에 이번에는 외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의 차단입니다. 그동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남는 물량을 해외로 수출하며 숨통을 틔워왔습니다. 국내에서 팔리지 않는 차량을 해외 시장으로 보내면서 어떻게든 생산과 재고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탈출구마저 점점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 무려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 수준을 넘어선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2천만 원에 판매되던 차량이 미국에 들어오는 순간 4천만 원으로 가격이 2배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굳이 중국차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던 유럽조차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는 최대 70,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 역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장벽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조차 추가 세금을 도입하며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이 동시에 문을 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차량을 팔 수 있는 출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수출이 막혔다면 결국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세가 없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장 규모가 매우 작거나 구매력이 낮은 국가들입니다. 인구 50만 명 수준의 국가나 경제 규모가 작아 전기차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없는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즉,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큰 시장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눈에 띄는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별도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남은 탈출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낯선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빠르게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시장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시장에 모든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내부에서는 과잉 생산과 보조금 중단으로 흔들리고 있고 외부에서는 글로벌 시장이 닫혀버렸습니다. 안과 밖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제 모든 조건이 맞춰졌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재고는 넘쳐나고 보조금은 끊겼으며 글로벌 시장마저 닫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바로 가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가격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신차를 구매할 때 몇 퍼센트의 할인만 받아도 큰 혜택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할인율이 10%를 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기업들은 30%가 넘는 가격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BYD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을 내립니다. 무려 34%에 달하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발표하며 가격을 사실상 붕괴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400만원짜리 차량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300만원짜리 차량을 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곧바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체리 자동차는 최대 47%에 달하는 할인까지 내세우며 맞대응했고 지리, 니오, 샤오펑 등 주요 업체들까지 줄줄이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누가 더 싸게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겨루는 전쟁터로 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두 차량 중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를 겨루는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핸들을 꺾는 순간 그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인하가 결코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을 낮출수록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짊어진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전체 부채는 약 76조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기업 부채를 넘어 산업 전체의 붕괴를 우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중국에서는 파오르버루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들고 도망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부 전기차 딜러들이 고객의 계약금과 차량 대금을 받은 뒤 하루아침에 매장을 닫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딜러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들고 잠적했고 수만 명의 고객이 차량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은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버티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딜러는 살아남기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다가 결국 붕괴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가격은 계속 내려가지만 그 이면에서는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끝에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즉 이 붕괴가 실제 소비자에게 어떤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숫자나 구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딜러 잠적 사건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뒤 출고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매장이 문을 닫고 사라진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본사에 문의해도 딜러 책임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민사 문제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차량도 받지 못한 채 수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잃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더욱 기묘한 현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0km 중고차입니다. 말 그대로 주행거리가 0km인 한 번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미 번호판까지 등록되어 있어 서류상으로는 판매가 완료된 차량이지만 실제로는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또는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차 사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가 공개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차량 사고를 당한 뒤 차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자식 도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았고 외부에서도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이 차량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운전자는 탈출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차량 설계와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행 중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문제나 전자 시스템 오류에 대한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안전한 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요구조차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가 과연 안전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몇 년 뒤에도 이 브랜드가 존재할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에게는 점점 더 무거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더 낮은 가격, 괜찮은 성능, 그리고 빠르게 늘어나는 선택지까지.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과잉 생산, 보조금 중단, 글로벌 시장 차단,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전쟁과 산업 붕괴, 여기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문제와 소비자 피해 사례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싼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 혁신이나 효율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배경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지금의 가격은 경쟁력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함께 해야 하는 제품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중국 전기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